일단 금리 얘기가 시장에서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금리가 좀 걱정이라는 얘기를 좀 하시고 같고 주말에 나온 뭐 해외 쪽에서 나온 내용들도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장을 좋게는 보는데 결국은 AI나 반도체주들을 좋게는 보는데 역시 걸리는 거는 국채금리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국채금리가 다시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된 이 백그라운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불안정했죠. 예, 서서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채권 발행도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채권 공급이 는다는 것은 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조금 많았다. 중앙 정부의 공급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공급도 많았는데 최근에 뭐 구글이라든지. 그 민간 회사채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회사채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의 유동성을 채권 시장이 흡수해 갔다. 그리고 회사채 플러스 정부 부채.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국방비를 증강하기 위해서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부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적인 재정 확장을 지금 표방해 왔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은 높아진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는 뭐 각국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닌데 특히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뭔가 이란 사태에 대해서 매듭이 좀 풀어지나 마나를 기대했는데 이거 보니까 뭐 없는 것 같아. 호르무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조금 그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조금 뭐 공동 발표문도 없었고 그냥 빈손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니 유가가 이제 더 오른 거죠. 그래서 3 내지 한 4%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브렌트 유가가 거의 110달러에 육박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압력 거기다가 조금 미중 정상회담의 실망감 유가 상승 호르무즈의 장기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국채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 전 세계 국제 투매죠. 영국이 먼저 시작했는데 영국 30년물이 5.8%예요. 10년물이 5.1%를 넘었고 이거는 2022년에 트러스 리스크라고 뭐라 해야 되나? 그때 그 총리가 텐트럼이래. 그 총리가 사고 쳐가지고 한번. 2022년입니다.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영국 국채금리가 찍혔고요. 일본도 뭐 각국의 사정은 다릅니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에 육박하면서 BOJ가 금리를 어쨌든 올리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물가도 최근에 한 1.5% 아직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일본도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 미국으로 가면 미국은 지금 뭐 성장률이 이렇게 가면 2분기 뭐 한 4% 얘기도 나오고요. 경기는 좋습니다. 경기는 진짜 경기는 좋고 투자도 좋고 소비도 아직까지는 약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소비 심리는 약한데 찍히는 하드 데이터 소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되는 것 같아. 근데도 지금은 훌쩍훌쩍 연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아직까지는 뭐 그냥 꾸역꾸역 그냥 소비를 하는데 이제 유가가 더 올라가면 물론 이제 소비가 줄겠죠. 하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장률이 높고 그다음에 미국도 재정 지출이 많거든요. 국채 발행도 많고.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위 뭐 채권 자경단 이게 장기 투자자들, 뭐 연기금이라든지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마 그 전부터 채권 물량을 조금 내놓지 않았을까. 내놓은 상태에서 민간의 보험사라든지 또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도 이런 기관들도 좀 투매에 동참하면서
지난 주말에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이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물을 주로 갖고 있는 보험사나 이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손해 보는 거잖아요, 앉아서. 그러니까 줄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 네, 뭐 장기 자산 운용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우리처럼 이제 팍팍 움직이지는 않죠. 뭐 장기 그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매칭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런 심리가 조금 작용했다라고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앉아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숏 포지션을 뭐 잡는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그 전부터 네. 한두 달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존중돼야. 예, 정부의 지금 얘기는 결국 대통령까지 등판을 한 상황이 됐네요. 주말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했었고 생각했던 보다 대통령의 등판이 빨라진 거는 결국은 뭐 언제 10시에 협상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협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더 명확하게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해 삼성전자 노사 잘 판단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하고요. 바로 다시 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일단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한 전체적으로 뭐 이란발 어쨌든 트리거가 돼서 전체적으로 유가도 올라가고 해서 뭐 다 전체적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과 이제 상관성 이 부분이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금리 때문에 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받는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게 금리가 올랐을 때 시장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 뭐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재료가 나왔어도 아마 빠졌을 거다. 금리 재료가 악재가 아니었어도 맞습니다. 빠질 만한 자리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의 62%,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의 38%. 그러니까 올랐다는 얘기죠. 네, 이동 평균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져서 집에서 많이 멀어졌다.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50일 이동 평균선의 132%, 거의 130% 정도 이외에서는 항상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재료가 나왔어도 주가는 빠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국채 금리 올랐던 게 딱 갖다 매칭이 돼준 거다. 공포스럽죠. 네. 특히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IT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 반도체 중심으로 PR이 뭐 거의 한 30배 정도 되잖아요. 네. S&P 500에. 네. 그리고 S&P 500 자체도 PR이 지금 21배니까 20배라고 생각하면 1 나누기 20. 그러니까 PR의 역수는 한 주당 기대 수익입니다. PR의 역수가. 네, 마치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면 배당 수익률이 되듯이 EPS를 주가로 나누면 주식에서 기대되는 이익 기반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PR이 20배라는 것은 5%의 기대 수익률인 거죠. 네, 그런데 미국 국채 30년물이 5%라는 얘기는 확정된 5%를 버리고 그래도 주식이 좋아라고 하기에는 네. 근데 시장에는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 기관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산 배분을 채권과 주식, 또 커머더티 이렇게 대체 자산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네. 그런 기관들이 머니무브 돈이 좀 그 자산 배분이 바뀔 수 있는 압력이 증가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익 전망이 조금 삐끗하다든지 주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기대 수익률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더 떨어지죠. 터가 올라가니까. 네. 불확실한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5%인데 완전히 확정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일단 뭐 매년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5%니까 이게 PR이 높아질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 리스크가 안전한 커지니까. 그 채권으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비싸지면 악재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일 보편적인 악재가 항상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EPS가 증가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지면 이게 너무 뭐 금리가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난주처럼 화들짝 놀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곤 하죠.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10년물 기준으로 4.6%를 넘고 30년물이 5.1%를 넘고 뭐 이럴 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 수치를 되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게 한번 이게 자리를 방향을 잡으면 이게 쉽게 안 꺾입니까? 지금은 뭐 꼭 안 꺾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없지만, 같아요. 그런데 유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모든 게 유가의 방향성에 유가마저도 올라가니까 이게 금리가 이제 지금 불안한 건데요. 호르무즈가 뭐 오늘이라도 뚫려서 배가 이제 한 30척, 50척, 100척씩 다닌다 이러면 유가가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 미중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네, 그래 그게 그 트리거가 얘기가 된 이제 거죠. 결국 이제 그게 유가 촉매가 얘기로 된 되는 거죠.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그 통행이 좀 되기만 해도 유가 부분은 빨리 시장에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국채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보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되겠군요. 뭐 떠다니는 배 VLCC 재고도 없지. 그리고 전략 비축류 방출도 지금 2달째, 달수로 2달째 지금 방출되고 있지. 이러니까 수급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담이 지금 시장에 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국채금리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각국의 상황들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보면 미국이나 뭐 사실 미국이랑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반도체 때문에 성장이 막 AI랑 반도체 성장이 이렇게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 경기 상승에 따른 어떤 물가 압력 이 부분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장에 대한 인플레 압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거기는. 네, 유럽은 사실 뭐 조금 물가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물가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아직은요? 예, 물가 지표가 다달이 미국과는 다르고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은 조금 재정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국채 발행에 따른 네, 네. 그 국채 금리 상승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이 유가만 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의 어떤 그런 우려, 부담 이거는 확실히 좀 둔화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조금 채권 시장의 방향성을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상식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10년물이 4.5%, 그다음에 뭐 30년물 5% 이렇게 그 특정 수치에 대해서 시장에서 되게 막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게 예를 들어 10년물 4.5% 이게 위험 수준으로 가기는 딱 마지노선 같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뭐 추정컨대는 뭐 이게 조금 기술적 저항선 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조금 과거에 이제 거기에서 많이 부딪히고 네. 또 떨어질 때는 뭐 주식처럼 조금 거기서 걸리고 이래서 이제 그 지지선의 저항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것 같고요. 이렇게 기술적인 의미가 부여되다 보면 알고리즘 매매가 이제 주식이랑 연결해서 그래서 4.5%가 돌파된다든지 뭐 어떤 기관은 뭐 한 4.75가 돌파되면 자동으로 이제 주식을 기계적으로 던지는 뭐 30년물 5.3%가 돌파되면 그렇게 세팅을 해놨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 기술적 저항선이 더 이렇게 부각되는 느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4.50%라는 절대 진리값은 없고요. 5%, 4.5% 10년물이 5%에 가까워질수록 부담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더 크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한 그래서 예상 PER을 떨어뜨려주지 않는 한 시장 금리는 오롯이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주가가 부담을 안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30년물이 이제 계속 5% 넘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 지표가 좋고 이럴 때는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바로 이륙한 상태다. 즉 경기 회복 초입이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큰 부담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는 지금 계속 좋고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좋았고 올해 또 주가도 한 3년째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장 국면을 나눌 때 실적 장세가 끝나고 역금융 장세,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올리면서 그래서 이게 강세장의 끝물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케빈 오씨가 또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이 또 되고 원래 그 양반은 시장에서는 저 사람은 트럼프 사람이니까 금리를 뭐 내리겠지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케빈 오씨가 아니라 케빈 오씨 장인어른 로레알 회장이 와도 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사실은 좀 많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케빈 오씨는 뭐 월가의 반응은 지금 빨리 뭐 케빈 오씨뿐만 아니라 연준은 스탠스를 금리 중립에서 인상 쪽으로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어영부영 중립 내지는 심지어 인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채권 시장이 더 위쪽으로 반응하면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오히려요? 네, 하지만 이게 좌시하지 않겠다.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그래? 그래 연준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만. 그러면서 안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빈 오씨는 여기서 또 연준의 위원들은 약간 중립 수준 내지는 비둘기 방향에서 오히려 약간 매파적으로 오히려 중립 플러스 알파로 매파로 조금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뭐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시장의 멘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케빈 오씨가 그렇게 갈까요? 뭐 그렇게 과격하게 갈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디펜던트로 객관적인 통화 정책, 중립적인 통화 정책, 정확한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시장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제스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오씨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뭐 위장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군요. 어쨌든 중앙은행 총재라는 건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그 뭐 트럼프가 임명했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입맛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7,200선 후반, 7,300선은 살짝 다시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